유튜버 젊은 시각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사실 저는 이제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 네. 기자회견을 보고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본인 생각 다 말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한편으로는 왜 그동안 이제 도어 스태핑이 진행이 되다가 왜 중단이 됐는지 그런 이유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 기자분들의 이 질문과 특히 외신 기자들의 질문의 차이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대한민국 지금 미래에 대한 이 걱정과 함께 이런 같이 고민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서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 뭐 친했냐 싸웠냐 안 싸웠냐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래 걱정을 해야 될 시간에 지금은 좀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좀 머리를 맞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인상적인 점들이 이제 마지막에요.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정말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면 한 30분 가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73분을 즉석으로 2배가 넘는. 네, 2배가 넘는 시간을 즉석으로 이렇게 답변과 질의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정말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었고 다만 이제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 73분이라는 시간이 많으면 많지만 좀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구체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모호하다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이 기자회견이 저는 끝이 아닐 거라고 보고 전 윤석열 대통령께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 더욱더 많이 여셔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심지어 예민한 질문이 나올지라도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은 기자들의 질문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너무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아니 선배 기자들이 베테랑 기자들이 다 갔거든요. 오늘 언론계에서 나름 짬밥 있는 베테랑 기자들이 갔는데 질문 수준이 그게 뭡니까? 아니 뭐 까마득하게 어린 후배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안 입고 올 수도 있지만요.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잖아요. MZ들은 못 참아요. 참지 않습니다. 들이박습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선배들이 막 일적에서 그런 건 아니고 사석에서 얘기 나눌 때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다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 수준 그게 뭡니까?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하는 퀄리티부터 높여야 되고 외신들이 오늘 기자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런 기자들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 언론사가 기사를 최근이 아니죠. 한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쯤에 쓴 게 있는데 보니까 외신 기자들만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변명이에요. 왜냐면은 외교, 안보, 민생,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드는 국내 언론 기자들이 없었다니까요. 거의. 손을 드는 횟수조차가 적었는데 당연히 외신 기자들이 손 많이 들었으니까 외신 기자들이 지목을 당하는 거죠.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기사로 내보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가서 한동훈이 어쩌고 이재명이 어쩌고 뭐 총선 관련된 정치 관련된 것들만 물어볼 거면은 민생 기자회견장에 왜 갔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예. 것들은 뒤에서도 좀 많이 다루도록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특히나 눈에 들어왔었던 주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기자들의 질문이 그런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시작할 때 김건희 여사 이제 또 질문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번 이제 KBS 신년 대담에서는 난 그건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인 사과 언급이 없었고 여기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아니 어떻게 사과를 안 하냐 진정성이 없다 성의를 보여라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 이런 혐의들이 이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나를 겨냥한 수사였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수사를 아무리 했어도 아무런 성과가 없던 사건을 이제 와가지고선 다시 한번 특검처럼 이렇게 얘기를 꺼내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도 대신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이런 점까지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기억에 남던 것은 이제 최상병 사건과 그렇죠. 관련해서 이게 참 또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어저께
그 이제 유족 가족 측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내 아들의 이런 이름이 더 이상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뭐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기자의 질문에 의해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 본인이 내가 검사라서 수사 많이 해봐서 안다. 내가 여기 전문가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수사 잘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정말로 내가 봤을 때도 검사 출신이 내가 봤을 때도 이게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특검을 주장하겠다. 예. 이게 정말 참 파격적인 그렇죠.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특검에 지금 특검을 찬성하면 이게 이제 뭐 정의로운 거고 반대하면은 무언가를 숨기는 거고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인데요. 제가 특히 요즘 참 걱정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뭐 국민의 67%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러면 딱 그 내용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국민의 67%가 찬성을 했다면 그럼 나머지 33%의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단순히 수가 많다고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중국에서 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아니 그럼 3분의 1은 왜 반대를 할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반대를 할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미 내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함부로 메시지를 줬다가는 이게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과거 이재명 당대표가 2021년쯤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그 범인이다. 특검을 하면은 오히려 수사가 중단된다라는 말을 했던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입니다. 네.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하면 수사가 중단된다. 이 점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는 게 과거에 이재명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한 그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되나요? 심지어 그때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다 이거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꽤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이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김포 메가시티 찬성하는 국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왜 반대했어요? 민주당 왜 이를 악물고 반대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말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 어줍지 않은 논리로 들이미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저출산 대비해서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만든다고 오늘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저출산 되게 많은데 저출산이 맞아요. 저출생 아닙니다. 정책, 인구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용어를 쓸 때 저출생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것만 단기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만 초점을 두고 있는 용어가 저출생이고 장기적으로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쓰이는 용어가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쓸 때는 저출산이 맞는데 지금 언론에서 이거 다루는 언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 저출생이라 씁니다. 다. 오늘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자 수첩해가지고 저출생이 아니라 저출산이 맞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이 대응 기획부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거라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그 용어 관련해서 저도 좀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이게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제 일종의 PC 주위의 이런 입각한 이런 단체에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저출산? 그러니까 왜 이런 출산을 안 하는 거를 왜 여자한테 마치 책임을 주는 것 같다, 부담을 주는 것이다. 왜 출산을 여자한테 책임을 묻냐? 막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출생으로 가자. 막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현재의 뭐 제가 볼 때 막 이제 정치권을 넘어서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저출산보다 좀 저출생을 조금 더 이제 쓰자. 뭐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저출산이라는 게 뭐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이유로서 이 저출산을 그 이름이라는 거에 붙여진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출생 그리고 출산이라는 걸 이제 학문적으로 좀 따져 보면은 출생률이라는 거는 그 이제 1000명당 출생 수 뭐 이걸 이제 계산한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그리고 현재 이런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출생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 것이고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앞으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제 수를 계산했을 때 이런 이제 출산율을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성한테 뭐 왜 아이를 안 낳냐는 책임을 묻는 의미로서 이게 단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출생률은 제가 이제 볼 때는 일종의 과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결과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할 때 출생 그리고 출산율은 좀 더 이제 미래의 관점에서 입각했을 때 쓰는 용어가 출산율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저출생이냐 저출산이냐 했을 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출산이 맞는 것이고 결코 그 저출산이라는 것이 그 여성한테 책임을 주자는 의미로서 뭐 부담을 주는 의미로서의 용어가 아니라 그렇죠. 과거냐 절대 아니면 아니죠. 미래를 보냐 이 차이로서 우리가 조금 용어를 달리 쓰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저출산 기획부, 대응 기획부가 나온다면은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효과가 별로 없다 치면은 저출산 문제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게 좀 해결의 여지가 보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실 그 지난번 뭐 나경원 위원장 그렇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이제 부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었고 네. 지금 이제 또 후임 이제 위원장이 왔었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출산 대응기획부가 이제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는 이러한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왜 아이를 안 낳아? 아, 돈이 없어서 그렇대. 그러면은 돈을 주면 되겠네? 딱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줄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아이를 낳을 때 단순히 1억 원이 없어서 안 낳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많은 사회 분야의 이런 것들이 같이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이렇게 격상을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사회부총리 다른 분야의 이런 분야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저출산 대응 기획부가 함께 맡도록 관여를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리고 교육부나 뭐 노동부, 복지부에다가 또 오히려 역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격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결국 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현재 사회 분위기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의 문제. 일단은 내가 아이를 자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문제. 그리고 노동, 일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쉬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쉬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아우르는 이런 정책 수립을 한다는 점에서 이런 대응하는 부서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는 것은 상당히 참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참 걱정인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의 뭐 수백 조를 그렇죠.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문제냐면 결국 돈들은 많이 썼는데 그 돈이 뭐 공무원들, 뭐 예산 막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갖고 뭘 했냐? 그 담당 위원회 부서들이 뭐 해외 여행도 가고 신나게 돈 파티는 벌였는데 직접적으로 그 예산대 수백 조의 예산 중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은 이런 가정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상당히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돈이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단순히 그 돈에 입각해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구조 개선까지도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눈여겨볼 점이 이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라 수사 다 마치고 그래도 수사가 시원찮지 않으면 그럼 시원찮으면은 특검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 김민전 당선인이 얘기를 했었죠. 3김 특검 가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가 그거 뭐 명품 파우치를 받았는데 그거 왜 사과 안 해? 빨리 사과해 이거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런 일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김혜경,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그리고 문재인 부인 김정숙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김정숙과 김혜경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받아가지고선 어떤 이권을 누린 거예요. 특히 단순히 그 김건희 여사는 그 최지영 목사라는 사람이 파우치를 전달하는 것에 그쳤다면은 김혜경의 경우에는 이재명 남편인 경기도지사의 그 법카를 갖고선 본인이 남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김정숙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있는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개인 수용 강습을 받고 타지마할을 갈 때 그 당시 인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장관을 데려와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영부인 보내겠다 해가지고 김정수 여사가 가서 타지마할 관광, 이집트 관광 이런 논란이 터졌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수사를 다 이제 고소를 접수를 해가지고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김정수, 김혜경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러한 입장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한 거는 이 3김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공정하게 결과를 내자. 그렇다면 국민 누구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인정한 것, 그러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 공작인 것, 그러면서도 한 가지로 제가 또 추가로 더하자면 김혜경, 김정숙에 대한 이런 3특검을 같이 추진을 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이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그 이제 기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VIP 뭐 경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네, 경로했다. 어떤 이유에서 했느냐? 아니 도대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뭐 사람 그럼을 구하기 위해서 해병대원들이 이제 투입이 된 건데 아니 왜 그렇게 무리하게 비 오는 날 무리하게 투입을 했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질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뭐 엉뚱한 답변을 했다. 그 질문이 아니었는데 왜 대통령은 엉뚱한 뭐 답변을 하냐면서 또 한 번 공격을 하더라고요. 참 결국 제가 오늘 느끼는 점은 그 기자분들께서는 상당수가 일종의 정답을 내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라. 뭐 이러한 방향으로 질문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 방향에 조금이라도 1도라도 어긋나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뭐 엉뚱한 대답을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참으로 대통령의 생각은 잘 들을 수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뭐 결국엔 아쉬운 대담이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갈 길도 멀고 그리고 이 3년 남은 3년 동안 정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긴 하지만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본다면은 결국 이번 기자회견 이후로 남은 3년 동안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남은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총선 패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남은 3년 동안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가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회를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부는 국회를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남은 3년 동안 임기를 마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점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는 아니 그걸 왜 전화를 하냐라는 건데요. 대통령입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입원을 했다.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주고 그리고 야당 뭐 영수회담 좋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좋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방식에서는 저는 야당과의 충분한 협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국민의 민생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협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안부 전환할 수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뭐 논란이 있었던 뭐 이재명에게 뭐 총리 추천을 해달라. 이건 이제 현재까지 이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조도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 대화, 타협이라는 거는 국민들과 하는 것이지 민주당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민주당에서는요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뭐 김건희 특검하겠다, 최상병 특검하겠다, 뭐 하겠다, 심지어 25만 원 이거 당장 추진하겠다. 아니 25만 원 대통령은 안 하겠다는데 민주당에서 하겠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그 법 자체로 처분,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25만 원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기본적으로 위반한 이런 주장이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단단히 뭉쳐야 되는 거고
오늘 어떻게 보면 추경호 이제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네,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초대 경제 이런 부총리를 한 만큼 상당히 전투력이 있고 실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단일 대우를 첫 번째 메시지로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특검이 이제 민주당이 추진을 하면요,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제 재표결을 할 건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108명이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재표결 때는 무기명 투표예요. 그러면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만에 하나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기명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탈표로 인해서 무력화가 된다. 그때는 아마 상상 이상의 탄핵 그 이상의 정말 처참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정말 우리가 단일 대우로 비록 의석수는 민주당이 밀릴지라도 똘똘똘 뭉쳐가지고 한 명이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지금의 상황처럼 너 탓, 내 탓, 니 탓, 내 탓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은 한두 명씩 이탈표가 생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때는 진짜 다 같이 죽는다. 이런 점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앞에 이렇게 기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기자들이죠. 외신도 있었고 국내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외신과 국내 언론의 수준 차이가 너무 낮다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민생, 경제, 외교, 안보와 관련된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은 외신 기자들만 물어봤고, 아니 국내 언론 기자들은 이재명, 한동훈, 조국 뭐 이런 정치적인 것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거기에 있었던 뭐 어떤 분들 후일담에 의하면은 아니 우리도 손 들었다. 근데 외신 기자들만 지목을 하더라라고 말을 주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변명입니다. 왜냐면은 아니 손들면 뭐예요? 손든 비율이 다르니까 외신 기자들이 더 많이 들었으니까 지목된 거겠죠. 예? 일본인 얼굴하고 한국인 얼굴하고 비교 가능합니까? 근데 일본인 얼굴을 알고 일본인 기자한테 지목을 했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누군지 알고 지목을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화면상으로도 나온 거 보면은 또 제가 들은 거를 보면은 현장에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토픽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더 많이 손을 들었고 국내 언론 기자들은 손을 거의 안 들었대요. 적게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나고 또 질문의 퀄리티도 굉장히 낮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참 저는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좀 그 기자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 하려고 그렇게 연락을 하셨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수많은 언론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을 향해 왜 이렇게 불통이냐, 예. 답답하다, 빨리 기자회견 열어라, 우리 질문할 거 많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도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번에 기자분들께서 정말로 그 예리한 민생 딱 이런 질문, 심지어 저는 공격, 비판도 좋다고 봅니다. 원래 기자분들이 비판하라는 이런 직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예리한 딱 질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얘기를 하다가 이건 내가 좀 여기서 착각을 했구나. 뭐 이런 걸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성공적인 기자회견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과 그때 뭐 사과하라고 했어요? 뭐 나가라고 한 게 사실입니까? 사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달 전이에요. 지금 이미 총선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기자님께서의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 그때 사퇴하라고 했어요? 싸운 거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방송을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다른 건 직답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질문에 대해서는 5초간 머뭇거렸다. 그거는 아마 무언가 찔리는 게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걸 보면서 결국 그 관심 사안이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 기자들은 당연히 물론 뭐 미국에서 있는 미국의 기자들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민감한 이런 사생활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신년 기자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이런 한 번의 질문이 주어질 때 무슨 질문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사안이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한국에 있는 기자분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 이번 총선의 책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랑은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오늘 결론을 내려보면은 결국 대통령은 잘못했다. 모든 것이 책임이 있다. 뭐 이런 걸 결론을 내린 건데 그렇게 해서 아마 그 기자님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뿌듯해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내가 원하는 답변 다 들었다.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답변으로 결국 뭐가 나아지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저는 이런 좀 퀘스천 마크가 생겼습니다. 반면 오늘 외신 기자분들은 이제 좀 상당히 이런 경제적인 제가 뭐 그 영어 막 하도 할 말이 많은지 막 경제 막 질문을 영어로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통역을 듣고서야 간신히 뭐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서 기자들이 압박을 하면요 대통령이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런 질문도 들어오네. 와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다음번 기자회견 때는 이거 더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끝나고 나가지고 경제 전문가 불러가지고 공부하는 게 그런 게 얼마나 참 좋은 이런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한동훈 위원장 이런 질문만 들어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끝나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다음번에 이 질문 들어오면 이건 뭐라고 답변해야 돼? 또 회의팀 꾸려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질문이 들어갈 때 나의 이런 답변에 대한 방향 이런 거를 논의하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언론 이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신들이 뭔가 좀 시야가 넓고 폭넓고 튀어 있는 반면에 국내 언론 기자들은 국내 기자들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로만 뭐 정치적 중립이 뭐니 이러면서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정작 우리나라 기자들은 민생에 관심이 없구나. 기자들이 많이 비판하는 지점이 뭐예요? 국회의원들 민생에 관심 없다. 정부 국회의원들 민생에 관심 없다라며 비판을 많이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정작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마저도 민생에 서민 경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안 물어봤겠지.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을까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그 이 언론사 여기 펜앤마이크도 언론사지만 언론사의 역할은요 이 공익에 이제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썼을 때 우리 뭐 언론사에서는 조회수를 아주 막대한 조회수를 가질 수 있지만 대신 국익에 상당한 해가 된다면 이제 고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 당연히 국익에 맞는 이런 방향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번 그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애초에 가짜 뉴스라는 점에서도 당연히 100번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만에 하나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MBC는 이걸 방송했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당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구축하는 특히 한미일 이런 삼각구도를 다시 한번 구축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마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뒷담화를 하는 듯한 이런 취지의 가짜 뉴스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MBC 기자들이 백악관에다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을 뒷담화했다는데 알고 계세요? 라고 그 이메일을 보냈더니 백악관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여전히 우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더더욱이 스트롱하다, 튼튼하다 이렇게 답변이 와버려서 MBC가 정말 대망신을 사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 이 외신 기자와 오늘 국내 기자의 이런 차이점도 보면은 그거예요. 결국 내 이 질문이 국익에 도움이 되냐, 국익의 이런 발전에 도움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지금 참 수많은 나라에서 좌파 성향 이런 어떤 좌파 정책들이 지금 포퓰리즘이 다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는 정말 이 우파 정부에서는 정말 지금 수많은 이 비판을 받으면서 여론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우파 정당과 정권은 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파 정부에서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이 좌파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당장 25만 원 달라는데 왜 못 줘? 그럼 우파 정부에서 뭐 합니까? 지금 이 25만 원 줄 수 있지만 그러면 미래에 13조 원이 이런 예산을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 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외신 기자가 지금 물어보는 이 경제라는 거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물어보는 것이고 반면 오늘 대부분의 이런 오늘 뉴스를 가득 채웠던 그런 기자들의 질문 취지는 현재 그리고 과거를 물어본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뼈아픈 이런 좀 언론의 차이점을 느꼈고 그런 점에서 오늘 펜앤마이크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우리는
조금은 더 미래를 보고 국익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북미인 캐나다에서 생활을 해봤고, 저는 유럽 여행이나 이런 해외 여행을 진짜 많이 갔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대학생 되고 나서부터 또 대학원생 할 때까지 이렇게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해외 생활도 여러 번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외신을 가장 먼저가 아니죠. 외신을 가장 많이 접했던 시기가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인데, 미국 여행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외신에 대해서 눈여겨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이랑은 굉장히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외신은 현상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사건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기사를 썼던, 여러 번 강조드리는 저출생이 아니라 저출산이 맞다라는 것도요, 현상에 초점을 둔 기사고요. 사건에 초점을 둔 기사들은 오늘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이런 사이에 대해서 이러이러했다, 사건에 둔 기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데, 젊은 시간은 어떻게 좀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의견이 있다면은? 저는 뭐 최근에 그 의대생 살인 사건 예.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는 그렇게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 한 개인의 문제다. 결국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사건에 집중을 하냐, 현상 또는 이제 구조에 집중을 하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건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한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돌발적인 행동을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넘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현상은 그대로 가겠죠. 반면 여기서 구조적인 접근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이제 의대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 뭐 그러면 저는 미래를 좀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참 이번에도 그 언론의 차이가, 국내 언론은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한 사건,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이 사건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회는, 정치권은 그대로 정상적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고, 반면 그 현상의 경우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 대응책, 재발 방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국익에 좀 더 도움이 될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뭐 이런 하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서 이게 벌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고려를 해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뤄볼 내용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요, 미국에선 처벌,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처벌이 심합니다. 진짜 심해요. 근데 우리나라 가짜뉴스 처벌, 여러분들 가짜뉴스 관련돼서 징계받은 언론사와 방송사들의 징계 수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다 보셨죠? MBC, JTBC 징계 여러 번 받았죠. 근데 지금도 버젓이 떳떳하게 방송, 기사 다 내보내고 있죠. 아무 위기도 없다는 듯이요. 그러니까 이런 처벌부터가 수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해가지고 그 폭스인가요? CNN인가요? 어디 굉장히 좀 회사 운영조차도 힘들 정도로 처벌을 세게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가짜뉴스 처벌 여러 번 국회에서, 특히나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정당에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이 가짜뉴스 처벌 강하게, 매우 엄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법안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야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뭐랄까, 근본적으로 가짜뉴스가 차이가 나는 그런 뿌리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요즘 참 그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많은 뭐 일각에서는 이거 빨리 단속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음주 단속을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걸 뭐 10번 한다고 하면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을 본질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처벌 수위를 정말, 지금은 이제 첫 번째 걸리면 벌금형, 두 번째 걸리면 집행유예, 세 번째 걸리면 실형, 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처음에 걸렸을 때 음주운전 걸리면은 실형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망사고가 이런다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규정을 하면 그때부터는요 음주운전 누가 하라고 해도 누가 시켜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은 상당히 이 법적인 처벌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개인 국민들한테 자유를 보장을 해주지만 또 그 자유에 대해서도 남의 이런 개인 뭐 이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는 이런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처벌이 상당히 수위가 셉니다. 그런 이제 미국의 언론사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MBC의 경우에는 지금 뭐 방통이나 아니면 그 방심위의 이런 어떤 제재를 조금은 받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날리면 그때요 MBC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거의 역대급 수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가 돈벌이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그러한 곳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회사처럼 이윤을 남기는 그런 기업의 이런 것으로 변질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제재를 하는 뭐 이러한 심의를 더 여러 번 하자 이것의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 가짜뉴스가 걸릴 경우에는 정말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개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젊은 시각의 의견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저희 한 57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청춘별곡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6시에 펜앤마이크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매번 다른 토픽 또 다른 패널들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특히나 청춘별곡인 만큼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 젊은 시선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봐 보자 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